자, 갑시다. 173쪽의 문체와 어조입니다. 자, 소설의 어조란 소설 속의 서술자의 말투 동그라미 치시고요. 글의 분위기와 느낌을 형성한다. 서술자의 어조는 때로 주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작품 전체의 느낌을 뭐하게 한다? 중요하게 이끌어 간다. 그러면 서술자의 어조는부터 밑줄 칩시다. 때로 주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작품 전체의 느낌을 중요하게 이끌어 간다. 사실은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만나면 글로 쓰지 않고 뭘로 얘기하죠?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어조가 어때요? 말투가 어때요? 부드럽게 하는 사람도 있고 투박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좀 까칠한 사람도 있고 직설적인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말투를 쓰는 게 좋아요? 부드럽게? 예를 들어 어떻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근데 이 말을 할 걸 글로 쓰는 거예요. 그냥 프로포즈 받을 거죠. 나중에 결혼하기 전에 받을 예정이죠. 할 거야. 그냥 딱 잡고 일로 와. 내가 먼저 할 거야. 이렇게 받을 예정이야. 할지 안 할지 몰라. 저런 사람이 내년에 가요. 봐봐. 프로포즈 받을 예정이에요.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남자가 여자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했으면 좋겠어? 응. 제가요? 손이 여기로 가는데 했으면 좋겠어? 몰라? 결혼 생각이 없어? 만약에 결혼한다면 했으면 좋겠어? 남자가 어떤 식으로 프로포즈 했으면 좋겠어? 내 애를 낳아도 이렇게? 아니면 같이 살자 이렇게? 아니면은 가진 건 없지만 살자? 좀 어떤 식으로 얘기해 주면 되겠어? 어떻게 하셨어요? 시끄럽고. 자, 봐봐요. 자, 이런 식의 것들이 바로 어투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심화 요거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소설의 주요 어조에는 해학과 반어, 풍자와 냉소, 과장과 완곡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 별거 없어요. 풍자라는 게 뭐죠? 풍자와 해학이라고 했는데, 해학은 뭐고 풍자는 뭐예요? 둘 다 뭐를 유발한다? 웃음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이 풍자라는 것은 웃음은 유발하지만 어떤 개인이나 누구의 집단의 무엇을 모순과 부조리를 무엇하면서 고발하면서 웃기는 게 풍자죠. 그래서 풍자극하면 뭔가 잘못된 대상을 막 비꼬면서 웃음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마당놀이 같은 것들이 풍자극이죠. 그 다음에 해악이란 것은 웃음을 유발하는데 어떻게?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이러지 않은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웃음을 유발하는 것. 친구가 이렇게 코를 파다가 빵빵 소리 놀라서 쿡 찔러서 이렇게 아파 하면 웃기잖아요. 그거는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웃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해악이 된다. 그래서 해악은 대상에 대한 호감이나 연민을 느끼게 하는 익살과 웃음이 중심, 이거죠. 호감이나 연민, 여러분 연민을 느끼기 위해서는 대상을 긍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봐요? 연민의 정의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불쌍해 보일 때는 저 사람이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할머니가 굉장히 가난하게 생긴 할머니가 큰 보따리를 등에 지고 이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그건 연민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토막 시체야. 할머니가 사람을 죽이고 토막 살인 용의자야. 그 시체를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그럼 그 할머니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 대상에게는 뭐가 생기지 않는다? 연민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민은 긍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체로 긍정적인 대상에게 생기지만 긍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는 아니다. 부정적 대상은 아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풍자 밑에 보시면 인물이나 현실이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빗대어 재치있게 경계하거나 비판하는 어조. 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웃음에서 냉소라는 거와 자조라는 것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둘 다 웃기는 거죠.
자, 냉소는 뭐고 자조는 뭐죠? 냉소는 누가? 남이 누구를, 나를 또는 내가 누구를, 남을 무엇하는 거? 비웃는 겁니다. 이게 냉소라면 자조는 누가? 내가 나를 스스로 비웃는 게 자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 내가 시험을 보면 아우 멍청이 이러죠. 이거 뭐 하는 거야? 내가 나를 비웃는 거죠 지금. 그러면 자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옆 사람 보면서 난 국어 반밖에 못 맞았는데 멍청이 하고 있어. 자조죠. 근데 옆에 보니까 다 틀렸어. 나보다 더 멍청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냉소. 됐어 안 돼? 근데 옆에 사람이 나를 보면서 야 어떻게 국어를 반만 맞추니? 너 외국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도 뭐가 됩니까? 남이 나를 비웃는 거니까 이것도 뭐가 된다? 냉소가 되는 겁니다. 자, 과장과 완곡입니다. 과장은 어떤 내용이나 대상을 밑줄칠까요? 실제의 것보다 뭐하는 것? 크게 또는 작게 밑줄입니다. 크게 또는 작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과장 앞에서 배웠어요. 과장 중에는 작게 하는 것도 과장이라고 얘기했죠. 예를 들면 어떤 거? 월급이 쥐꼬리만 해. 아니 어떻게 쥐꼬리만 하고 작게 말함으로써 과장하는 거잖아요. 허리가 무슨 허리? 개미허리 같다. 죽어요 사람이 그 정도면. 됐죠? 크게 또는 작게 표현하여 전달하는 의도를 강화하는 어조이다. 완곡은 동그라미 밑줄 칩시다. 심각한 것을 덜 심각하게 하거나 전혀 심각하지 않게 표현하는 어조이다. 밑줄 치시고요. 완곡한 어조는 다시 밑줄. 서술자의 의도 표현을 절제 밑줄. 의도 표현을 절제하여 다시 밑줄. 대상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독자에게 떠넘기는 객관적 태도 밑줄. 완곡의 기능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그 첫 번째로 해학적 어조입니다. 여러분 해학적 어조가 뭐였죠? 뭐는 없어요. 비판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비판의 의도가 없이 웃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안 웃기다라는 거죠. 이 글을 읽으면서. 분명 웃음 유발인데 여러분 글을 읽으면 안 웃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웃겨요. 봐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갔는데 누군가가 특히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방귀를 낄 때 어때요? 소리를 크게 내려고. 물론 여고 출신들은 좀 다른데 학교에서는 여고 출신들은 학교에서도 그냥 뭐 천둥 소리가 나죠. 뿌럭 하면 딱 보면 나야 막 이렇게 해. 남자랑 똑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는 어때요? 안 내려고 참고 막 부글부글해도 참죠. 근데 참아서 너무 힘드니까 살짝 끼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숨소리에서 마찰음이 생기죠. 삑 소리 들릴 때가 있죠. 그러면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소리 들으면 웃겨요 안 웃겨요? 웃겨서 막 자지러지죠. 막 자지러지잖아요. 근데 이걸 책에 있다고 생각하면 옆 사람이 방귀를 참다가 살며시 삑 소리를 냈다. 하나도 안 웃겨요 이렇게. 근데 실제에서는 미치는 짓이에요. 이게 진짜 미치고 막 배가 막 아플 동안 웃잖아요. 창피해 어떡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바꿔보면 웃긴데 뭘로 보니까 글로 보니까 안 웃긴 거예요. 자 볼까요? 김유정이 본범입니다. 본범. 자 상황 설정을 한번 보세요. 누구와 누구의 문제입니까? 장인과 사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장인과 사위는 어떤 관계가 설정돼야 돼요? 장인은 뭐라고 얘기하면 사위는 잘 따르고 그렇죠? 사위는 장인을 존경하는 사이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장인이 헐떡헐떡 기어 올라오더니 내 바지가랭이를 이렇게 노려보고 단방에 엉켜 매달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의 사타구니를 장인이 사위의 사타구니를 손으로 확 잡아버린 거예요.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여자들은 잘 모르지만 남자들은 알 겁니다. 이때는 내 친구가 내 사타구니를 잡았잖아요? 그럼 세상의 모든 소원도 다 들어주게 돼 있어요. 너무 아파서. 정말 아픕니다. 그랬을 때 소리치고 나는 고만 세상이 다 팽그러 도는 것이었습니다. 괄호 쳐볼까요? 빙장님 장인 어른의 높임말이 빙장입니다. 빙장님
이 자식아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아 할아버지 살려주십시오. 보세요. 빙장님 할아버지 막 바뀌고 있죠. 다급하니까. 그러면 이게 일상적인 생활이라면 어때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는 상황입니다. 이게 해악이에요. 누구를 비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웃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들은 힘들죠. 아프고. 근데 보는 사람은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친구의 아픔은 곧 나의 뭐가 됩니까? 기쁨입니다. 행복하거든요. 친구가 아파서 저렇게 막 울고 있는데 나는 재밌거든요. 이게 해악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봄봄이라는 소설도 한번 정리해보면 이 제목에 대해서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봄에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원래 나와 점순이 이야기죠. 나는 어떤 인물? 그렇죠. 좀 띨띨한 인물이에요. 어리숙한 인물이에요. 순진하고 어리숙한 인물입니다. 근데 점순이는 성숙한 여자예요. 근데 둘이가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점순이가 나를 좋아해요. 그래서 둘이가 둘이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기로 돼 있는데 나라는 인물은 뭐 대릴 사위로 들어갑니다. 근데 장인이 약속하죠. 열심히 일하고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뭐 해주기로? 결혼을 시켜주겠다 봄에 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실패하죠. 왜요? 키가 자라야 되는데 키가 안 크거든요. 점순이가 감참회처럼 생겨서 조그매요. 통통하고 못생겼어요. 묘사를 보면은. 그런데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는 거예요. 결혼 안 시켜준다고. 그럼 보세요. 봄에 뭐 하기로 했습니까? 결혼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여름, 가을, 겨울 다 일해야 되고 봄에 결혼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봄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여름, 가을, 겨울 지나고 또 봄이 된 거예요. 이때는 뭐합니까? 결혼시켜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가을에 성례시켜주마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봄 다음에 가을이 나왔으면 뭐합니까? 일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봄 다음 또 봄이니까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봄에는 뭐 하는 계절? 결혼시켜주겠다고 약속하는 계절. 가을에는 결혼해야 되는 계절이에요. 그러면 결혼에 대한 약속했죠. 또 계절이 뭡니까? 약속하는. 그러니까 영원히 얘들은 뭐 할 수 없습니까? 결혼을 할 수 없다라는 뭡니까? 표현입니다. 이게 봄봄이라는 게. 그래서 끝까지 결혼 안 돼요. 됐죠? 자, 다시 넘어가서 참고. 청자 또는 독자의 긴장감 이완. 긴장감 이완시키는 방법이 바로 해악입니다. 잘 봐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식으로 하면 해악은 그냥 웃긴 거잖아요. 친구들끼리 싸울 때 있죠. 막 아니면 싸우기 일촉즉발일 때. 특히 남자들도 이 새끼 죽을래 이 새끼 하면서 막 하고 여자들끼리는 막 삭대질하면서 욕하면서 막 얼굴 빨개지면서 막 눈물이 그렁그렁 뚝 떨어지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생뚱맞게 웃기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야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리가 되잖아요. 긴장감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이완이 되는 겁니다. 해악이. 이해돼요 안 돼요? 됐잖아요. 남자들도 되게 웃긴 거예요. 막 싸우다 멱살 잡고 막 싸우려고 막 주먹질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웃기면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웃어버리니까. 그러면 긴장감이 뭐가 됐습니까? 이것도 이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집 자식을 기르는 법은 덕석을 엮을 때에 세 줄로 구멍을 내어 한 줄로 10구멍씩 첫 구멍은 조그맣고 차차 구멍이 커간다. 한 배에 낳은 자식이 둘이 되나 셋이 되나 앉혀보아 앉았으면 첫 구멍에 목을 넣고 하루 몇 대씩 암죽을 떠넣으면 불쌍한 이것들이 울어도 앉아 울고 자도 앉아 자고 똥 오줌이 마려우면 덥석 쓴 채 앉아 누워 세상에 난 연후에 실오라기 하나도 몸에 걸쳐본 일이 없고 그만큼 10자식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번도 문턱 밖을 들여본 일이 없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거나 소리를 들어본 일도 없고 그저 앉아 큰 것이라 때 묻은 여인 턱에 털어기 거칠거칠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애들이 뭐 먹지 못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때가 쫄쫄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간다 이렇게 슬프게 얘기할 거를 큰 난죽구멍에 넣고 하니까 이게 슬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힘들어 보이지 않고 마치 뭐 한 것처럼 말장난처럼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이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농담 잘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아무리 슬픈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죠. 왜? 이미 농담 해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완된 놈이에요.
걔가 나 진짜 슬퍼. 응, 알아. 나 진짜 슬프다니까. 응, 알아. 나 눈물 날 것 같아. 울어. 막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해악으로서 이왕 슬픔이 슬픔으로 못 느끼게 만드는 것. 됐죠? 두 번째 반어적 어조입니다. 반어란 밑줄칠까요? 말하고자 하는 뜻과 말하고자 하는 본뜻과 말로 표현된 내용이 상만. 자, 이거 운수 좋은 날도 제목 자체가 반어적 제목이죠. 여러분 보세요. 운수 좋은 날이니까 이날은 운수가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는데 사실은 뭐가? 누가 죽은 날입니까? 자신의 아내가 죽은 날이죠. 그럼 운수가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안 좋은 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목 자체는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해서 뭐가 됩니까? 상황과 실제가 뭐가 돼 있어요? 지금 반대가 돼 있는 거죠. 그럼 유사한 제목을 갖고 있는 거 하나 더 한번 해볼까요? 하나 대표적인 거. 운수 좋은 날 말고 최만식이 무슨 천하? 태평 천하. 그 다음에 현진건의 화수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인물 이름으로 보면 누가 있습니까? 감장의 복녀. 복이 많은 여자인데 사실은 복이 찌질이도 없는 여자였죠. 그래서 복녀와 같은 인물. 이런 것들이 전부 뭐 명명의 반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칭의 반어법.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보면은 새침하게 흐린 봄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아니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추적추적 내리는 날, 추적추적 내리는 날 미치실까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거는 어때요? 기분 좋게 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좀 우울하게 내리는 거예요? 우울하게 내리는 거죠, 지금. 그럼 배경은 긍정, 부정? 부정. 그럼 앞으로 일어날 이 확률은, 일어날 일은 긍정 확률, 부정 확률? 부정 확률이 되겠죠. 이야말로 등소문 안에서 인력군 노릇하는 김첨지에게는 밑줄 칠까요? 오래간만 해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다. 밑줄 칩시다. 운수 좋은 날이다. 이게 소설이다 보니까 이게 전부가 안 나왔지만 운수 좋은 날이다 이랬죠.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소설을 보면 이 뒤에는 뭐가 생겨요? 손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간만에. 그러니까 여러 날 중에 간만에 오늘 운수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택시로 보면 장거리 손님도 와요. 근데 장거리 손님이 왔는데 여기서 인천공항 갑시다. 얼마요? 15만 원요. 그냥 불러봤어요. 그럼 보통이면 안 돼 이랬는데 갑시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럼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면은 그 장면만 보면은 운수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돈을 벌고 누구에게 갑니까? 아내에게 집으로 들어가면서 오늘따라 아내가 밖에 나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만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죠. 그럼 가면서 설렁탕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가면서 탁주 한 잔 딱 마시면서 아내도 생각나서 설렁탕을 사고 딱 집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가 죽어 있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은 운수가 더럽게 없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수 좋은 날이 된 거고 이 부분만 보면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소설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전부를 실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대신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됐죠? 이제 냉소적 어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냉소적 어조를 찾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 찾는 게 특정 대상을 어떻게 보기만 해도 냉소적 어조가 된다? 부정적으로만 보면 냉소적 어조가 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어조라는 거는 글의 문체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냉소적 어조가 되는 겁니다. 자, 손창섭의 비 오는 날입니다. 이 비라는 게 여러분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그냥 이것만 봤을 때 비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알 수가 없어요. 왜? 문맥을 보고 내용 전체를 봤을 때 비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가 긍정이 여름에 엄청 더운 여름에 시원한 소나기가 내리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근데 오늘처럼 어마어마하게 추운 날 비가 막 바람과 함께 오고 있어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부정이죠. 안 그래도 추워 죽겠는데. 자, 비 오는 날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비 내리는 날이며 원구는 원구라는 인물과 동욱과 동옥 남매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원구는 얘의 친구입니다. 동욱과 동옥 남매는 북에서 내려왔는데 여동생은 하체를 쓰지 못해요.
근데 그림을 그리죠. 그러니까 오빠는 여동생이 그린 그림을 내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삶이 어때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배경은 비가 오거나 밤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비는 얘들의 인생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 오는 날은 좋은 날이 아닙니다. 근데 맑은 날은 밤이에요, 항상. 근데 동욱과 동욱은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왜냐면 엄마가 내려갈 때 오빠에게 꼭 동생을 꼭 챙기라고 했으니까. 근데 돈을 모아서 이 비가 막 새는 집인데 그 집에서 나가려고 돈을 모았는데 주인집 할머니가 돈을 갖고 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빠는 어때 이제 동생이랑 계속 싸면서 에이씨 일어나면서 자기는 군대 가버립니다. 우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구에게 자기 동생도 좀 부탁하긴 하는데 지금 그 회상하는 겁니다. 지금 원구는 마음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동욱남매의 음산한 생활 풍경이 그의 뇌리를 영사막처럼 흘러가기 때문이었다.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원구는 을의 동욱과 동욱 여동생이 생각나는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방과 쓰러져가는 목조 건물의 비의 장막 저편에 우울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비록 맑은 날일지라도 동욱이 오누이 생활을 생각하면 원구의 귀에는 빗소리가 설렘이고 그 마음의 구석에는 빗물이 스며 흐르는 것 같았다. 원구의 머릿속에는 동욱과 동욱은 그 모양으로 언제나 비에 젖어 있는 인생들이었다 그랬죠. 그럼 이 비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그들의 힘든 삶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냉소적 어조가 뭘까요? 뒤에 더 나와야 됩니다. 오빠의 행위를 보고 뭐 하는 거죠? 냉소적 어조를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서로가 친하게 지내야 되는 관계겠죠. 그런데도 그렇지 못한 걸 보면서 그냥 이야기를 덤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저놈 나쁜 놈 이렇게. 그러면 작가가 의도적으로 덤덤하게 뭐하고 있다? 특정 인물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구나. 그래서 냉소적 태도를 보이고 있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죠. 풍자적 어조입니다. 그 다음에 풍자가 뭐 하는 겁니까? 특정 대상이나 특정 집단의 모순과 부조리를 비꼬으면서 웃는 겁니다. 근데 냉소는 뭐 하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비꼬우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덤덤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태평천하 반어적 표현입니다.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 윤두껍이 동그라미 치고요. 시절에 자기 붙인 말대가리 동그라미. 윤용구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화강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고 어서 망해라 까지 괄호칠까요? 이게 여러분들 풍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고 부르짖었다는 적이 있다지요. 있겠다요. 밑줄. 그리고 별표 치고 옆에다가 판소리 투 어조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판소리 채 어조. 마치 뭐처럼 이야기하듯이 있겠다요 이런 식으로 판소리 채 어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해야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이것도 판소리 투 판소리 채 어조입니다. 태평천하는 시대가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러면 태평한 시대예요? 안 태평한 시대예요? 태평하지 않는 시대인데 누구만? 윤직원 영감만 뭐라고 생각하는 시대죠? 태평한 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서 윤직원을 지금 뭐합니까? 너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닌 인물에 대해서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봐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 있나? 그러면 우리 과거 선조까지 갑시다. 현재로 보니까 좀 없다. 선조까지 보면 누구? 킹세종 오빠? 그럼 순신이 오빠? 누굴로 할까? 이순신 장군이라고 합시다. 대체적으로 존경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존경을 많이 받는데 나는 싫어. 나는 이순신 장군 안 할 건데 이순신 장군은 나쁜 놈이에요. 거북선 만들면서 남의 바다 오염시키는 나쁜 놈이에요. 웃잖아. 말할 때는 뭐라고 하면서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웃을 거 아니야? 그럼 나를 욕할 거야? 안 욕할 거야? 속으로. 이렇게 욕하면 읽는 사람도 뭐라고 해요? 저 제정신 아닌데
욕 먹는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웃기잖아. 쟤 이상한 애야 하면서. 그게 바로 풍자적 어조라는 거야. 근데 이게 말할 때는 느낌이 오는데 글로 쓰니까 왜? 이 잘못된 사람을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풍자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윤직원은 일제강점기를 뭘로 보는 인물? 긍정으로 보는 인물이잖아요. 그럼 우리 이거 보면서 멍청한 놈, 나쁜 놈. 그 윤직원 영감에 대해서 보세요. 일찍이 아까 괄호 쳤던 거.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소시적인 윤두꺼비. 해악도 들어갑니다. 뭐가 있죠? 저놈 두꺼비같이 생긴 놈 이러면 못생겼어 이러면서. 그쵸? 그럼 그를 욕하기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풍자와 해악이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아니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와서 쪽발이 만세! 와 쪽발이 나라 만세! 이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들? 나는 나카무라야 막 이러면 어떡할까? 웃잖아. 좀 미친놈이 이렇게. 이게 풍자잖아. 제정신 아닌 놈. 그럼 나라는 인물은 소설 속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뭐의 대상이 된다? 풍자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적으로 지금 일제강점기도 아닌데 밑도 끝도 없어가지고 뭐 일본 자위대 기를 들고 와서 빰빠라빰빰 고노아베 만세!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거 죽여 살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인물로 보면 풍자적 인물, 욕먹을 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찾기 위해서는 전체를 읽을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자적 어조 여기서 나온 거고요. 다음에 나올까요? 과장적 어조입니다. 진지한 목적을 위해서나 희극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사물을 실제보다 과정되게 표현함으로써 나타내고자 하는 뜻을 강조하거나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여 사실에 대한 미주칩시다. 대담한 허풍이나 지나친 부풀림. 대담한 허풍이나 지나친 부풀림. 다시 해악과 풍자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밑줄치시고요. 해악과 풍자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대부분이 과장적 어조를 사용합니다. 도대체 못한 게 없어 우리나라 남자들은. 희한하게 군대만 가면 특수부대 요원이야. 군대만 가면 뭐 듣도 보도 못한 훈련을 다 받고 들어와. 그쵸? 축구만 하면 자기가 스트라이커야. 어떻게 되는 게 세상에서 돈을 제일 많이 받는 애보다 축구를 더 잘해. 말만 들으면 과장적 어조입니다. 여자들은요. 어떤 식으로 얘기합니까? 실제보다 과장된 게 아니라 실제보다 좀 뭐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축소하는 경향이 있죠. 내가 엄청 예뻐 그런데 뭐 합니까? 뭘 예뻐? 줄이면서 우회적으로. 재수없죠. 남자들은 좀만 예뻐도 멋있지 않니? 막 이럽니다. 목욕탕에서 자기 거울 보면서 배에다가 출렁출렁 뱃살이 보이는데도 잘 만져봐 살이 여기 왕자 있어 막 이러거든요. 과장하죠. 한번 봅시다. 김동인의 광화 3입니다. 과장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가 과장일까요? 여기서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과장 부분. 자 봅시다. 한숨을 쉬면서 제5막살이를 찾아 돌아가는 화공. 날이 벌써 꽤 어두웠지만 그래도 아직 저녁빛이 약간 남은 곳에 내려앉은 이 화공은 세상이 보기 드문 추악한 얼굴 동그라미 치시고요. 추악한 얼굴이 주인이었다. 이제부터 괄호 칩시다. 코가 질병자루 같다. 눈이 퉁방울 같다. 귀가 박죽 같다. 입이 나팔똥 같다. 얼굴이 두꺼비 같다. 이게 과장입니다. 만약 이걸 다 합치면 사람 얼굴 안 나오죠 이거. 두꺼비같이 생겼는데 코가 질병자루니까 두꺼비같이 생겼는데 코가 이만해야 돼요. 또 뭐가 돼야 돼요? 눈이 퉁방울이가 눈이 이 정도니까 어떻게 돼요? 웬만한 작은 머리통을 가진 사람 눈이 박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또 귀가 박죽 같다. 박죽이 뭔지 알죠? 이거 부처님보다 더 커. 또 뭐가 있어요? 입이 나팔똥 같다. 고래죠 그 정도면. 뭐 밥을 먹으면 뭐 밥통을 넣을 수 있을 정도겠네요. 이런 걸 통해서 뭐 한 겁니까? 어떤 얼굴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추악한 얼굴.
바로 위에 보면 추악한 얼굴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과장해서 표현한 겁니다. 추악한 얼굴에도 우리가 상상을 할 때는 되게 못생겼다, 좀 더럽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과장적 묘사를 통해서 뭐합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싫은 사람인데 과장적으로 묘사나 표현을 전달해 주죠. 어떻게? 걔 착하지 않아? 근데 내가 나하고 정말 안 친하면 어떻게? 안 착해 하지 않고 진짜 재수없어 이런 식으로 그냥 진짜 재수없어. 또 내가 조금 친한 애들은 어떻습니까? 좀 약간 살집이 있어도 걔 어때? 통통해 이렇게. 나랑 진짜 안 친한 애가 있는데 어떤 애가 걔 어때? 예쁘지 않아? 좀 마르지 않았니? 뭐 말라? 완전 개돼지야 돼지같이 생겼어 이러잖아요. 돼지가 처음에는 120kg야 기본적으로. 과장입니다 이런 것도. 됐죠? 자, 객관적 어조 별표 치시고요. 6번째. 객관적 어조는 별표 치시고 왕묵한 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관적 태도를 버리고 객관적 태도로 사건이나 밑줄 칠까요? 사건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려나가는 것 밑줄 칩시다. 객관적 어조니까 주로 몇 인칭 무슨 소리에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럼 뭐가 배제된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관이 배제가 된 겁니다. 자, 화수분은 양평에서 오정이 거의 다 되어서 떠나서 해가 해져갈 쯤에 백리를 거의 와서 어떤 높은 고개에 올라섰다. 그냥 객관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인물의 심리를 드러나면 백리를 왔으니까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굉장히 힘들어하게 이런 식으로. 그걸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상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뭐가 굉장히 잘 뭐를 부각할 수밖에 없어요? 뭐를 객관적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독자의 무엇을 상상력을 또는 참여를 무엇할 수밖에 없습니까? 유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읽으니까 얘가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1인칭 주인공이나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백리를 오면서 무지하게 힘들었다 해버리는 순간 힘들었지 뭐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상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 2가 얼마가 되죠 여러분? 1, 2는 대략 400m입니다. 그 몇 리를 왔대요 지금? 백리가 40km 정도로 왔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와 겁나 힘들겠다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칼날 같은 바람이 뺨을 친다 동그라미 칠까요? 친다니까 시제가 뭘까요 여러분들? 현재 시제의 기능이 뭘까요? 사실성을 드러내고 현장감을 불어넣어준다. 그는 고개를 숙여 앞을 내려보다가 소나무 밑에 희끄무리한 사람의 모양을 보았다. 그것에 곧 달려가 보았다. 가본즉 그것은 옥분과 그의 어머니다. 나무 밑 눈 위에 가지를 깔고 어린 것은 업은 헌 누더기를 쓰고 한 끝으로 어린 것을 꼭 안아 가지고 웅크리고 떨고 있다. 화수분은 왁 달려들어 안았다. 어멈은 눈을 떴으나 말은 못한다. 화수분도 말을 못한다. 어린 것들을 가운데 두고 그냥 껴안고 밤을 지낸 모양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자기 아내와 자식이 지금 눈 속에서 죽어가는 거죠. 슬퍼야 되는데 담담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시 이튿날 아침에 나무장사가 지나가다가 그 고기 젊은 남녀의 깨하는 시체와 그 가운데 아직 막 자다 깨인 어린애가 등에 따뜻한 햇빛을 받고 앉아서 밑줄치가 등에 따뜻한 햇볕을 받고 앉아서 밑줄 시체를 톡톡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어린 것만 소에 싣고 갔다. 여기서 휴머니즘을 발견합니다. 생뚱맞죠? 왜냐면 다 죽었잖아요. 부모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누구를 어린아이를 살려서 데려간다는 점이 휴머니즘입니다. 시험에 나올 거리입니다 이게. 갑자기 생뚱맞아서 뭐해 왜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왜 휴머니즘이에요? 라고 물어봤다가 교수님이 밝은 햇빛, 따스함, 뭘 녹일 수 있는, 눈을 녹일 수 있는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 어린애를 데리고 갔다. 그게 휴머니즘이다. 그리고 또 제가 질문했죠. 그러면 죽어있는 부모님도 묻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휴머니즘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게. 아, 휴머니즘이 추상적 아닌가요? 사실적인 게 아니고 그때 저 C 받았어요. 소설 A에. 내가 보기엔 보복성이 아닌가. C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수했죠. C 받았어요. 재수했는데 C인데 C 주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C 받았어요. 또 똑같은 여러 가지 질문, 이런 질문 했다가 결국 C 받고. 저는 전공 전공 중에서 소설 파트는 C예요. 이제 바뀔 수가 없어요. C 마이너에서 C 제로로 바뀌었던가 하여튼 C예요. 올라간 건 사실인데 결론은 C. 보통 그래서 재수는 최소한 B나 A는 주는데 진짜 그냥 대충 해도 난 대충 안 했는데 주더라고. 뭐 할 수 없지 뭐. 교수님이 주겠다는데. 그래서 전 스승의 날 절대 그 교수님 안 찾아갑니다. 저도 안 찾아가요. 그리고 중요한 건 교수님도 저를 아직도 안 찾아요. 서로 안 찾고 서로 잘 살고 있죠. 그리고 바로 옆방에 제가 좋아하시는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꼭 갑니다. 그래가지고 꼭 그 방 그냥 지나가요. 이제 보통 선생님 찾아갈 때는 일상적일 때 찾아갈 때는 뭐 음료수 같은 거 들고 가잖아요. 꼭 하나만 들고 가요. 하나 줄 수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하면은 그러면 제가 뭐 더 이상 물어보지 않도록 제가 얘기합니다. 교수님 잘 지내셨습니까? 저 누구 교수님 찾아뵈러 왔어요. 막 이렇게 보란 듯이. 딱 째려보죠, 나를. 딱 째려보면 나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아직도 그런 관계입니다. 너무 오래 가나? 화해해야 되나? 하고 싶지 않아. 자, 넘어가셔서 주제입니다. 소설의 3요소 중에 이제 주제죠. 세 번째. 주제 제시 방법에는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직접 제시. 작가가 작품 속에 개입하여 밑줄. 작가가 작품 속에 개입 밑줄. 주제를 직접 제시하는 경우이다. 작가의 의도를 독자에게 명백히 제시 밑줄. 그럼 작가가 작품 속에 개입해서 누구의 생각을 집어넣었으니까요.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의 생각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독자에게는 명백하게 의도를 제시하여 일정한 도덕 동그라미, 교훈 동그라미. 주려는 계몽소설, 고전소설의 이런 주제, 계몽소설 밑줄, 고전소설 밑줄. 이런 주제 제시 방법이 쓰인다. 그래서 고전소설에 보면은 나쁜 사람한테는 뭐합니까? 그 춘향전 혹시 읽어보시면 이게 있죠. 춘향전에서 변사또 나쁘니까 반어적으로 욕하죠. 과연 명관 아니더냐 이러면서. 춘향에게는 과연 철새의 효부로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누구에게는 긍정 누구에게는 부정을 나타냄으로써 이놈 나쁜 놈 이놈 좋은 놈 저 사람도 작가도 나랑 똑같은 생각이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변사또처럼 하면 안 되고 춘향이처럼 해라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덕과 교훈, 계몽 쓰는 소설, 계몽소설, 고전소설에 많이 쓰인다. 간접적 제시 방법. 인물, 사건, 배경, 분위기, 플롯의 진행, 갈등 구조와 그 해소 등 전체 구조를 통해 주제가 암시적 제시 밑줄. 경우이다. 현대소설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주제가 제시되며 밑줄 칠까요? 독자는 이들을 종합하여 주제를 짐작 밑줄. 이게 현대소설이죠. 현대소설은 대놓고 내는 방식이 별로 없습니다. 다 읽고 나서 누가 긍정이고 누가 부정이고 그래서 어때야 된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 황선원의 소나기는 다 읽어보셨죠? 소나기에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중에 누가 긍정이에요? 누가 긍정적 인물이고 누가 부정적 인물이에요? 뭐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답할 거리는 아닐 텐데 누가 긍정 인물이고 누가 부정 인물이에요? 둘 다 긍정 인물 아닌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소녀가 그러니까 소년이 기분 나쁘다고 때렸었나? 저기 있어봐. 소녀가 소년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나? 없잖아요. 그걸 통하고 배경을 통해서 이거 주제는 뭐다? 이들이 다 읽어내가 어떡해 불쌍하네. 둘이가 좋아할 만했는데 이제 헤어지네 하면서 걔네 사랑 좋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순수한 사랑이라고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알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의 형상화 과정입니다. 주제의 형상화 과정. 소설의 주제는 인물의 대립과 갈등에 의한 성과학의 대립, 그 결과에 따라 형성이 되지만 이는 작가의 개성과 기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보통 주제를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다?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서 인물 간의 갈등이니까 A라는 인물과 B라는 인물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 갈등을 나타내는 방법이 뭡니까? 대화라든가 행동 등을 통해서 갈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갈등이 뭐죠? 갈등. 소설에서 갈등이 뭡니까? 이거 정리 잘하라 그랬습니다. 갈등이 뭐예요?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갈등이죠. 틀리진 않아요? 그러면 안 싸워도 갈등이 생겨요? 어떻게? 생각이 서로 다르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거죠? 갈등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웃으면서 야 내가 너한테 5,000원을 줄게 이거 가져가 하면 아니야 난 3,000원만 가질래. 갈등이 아니에요. 갈등이요. 서로 좋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러다가 말을 더럽게 안 듣냐면서 싸대기를 딱 치면 뭐가 되는 거야? 갈등이 갑자기 심화가 돼버리는 거죠. 생각만 다르면 갈등이에요.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맨 뒤에 여학생 7시에 눈을 딱 뜬 시간은 몇 시쯤 돼요 그러면? 7시에 일어났는데 7시 10분에 눈 떴어요? 나 어떻게 해석해야 작아서 7시에 일어났는데 7시 10분에 눈을 떴다. 10분 동안은 죽었나? 관에서 나왔나? 그럼 7시 10분에 눈 떴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일어나겠다고 생각했어요? 좀 더 자겠다고 생각했어요? 좀 더 잘까? 일어날까? 이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나중에 시계 보면서. 생각 몇 개? 2개. 이게 뭐죠? 갈등. 그럼 다른 인물과 갈등한 게 아니고 나 혼자만 생각하니까 무슨 갈등?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의 갈등. 이게 갈등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다 갈등이에요. 식당 가서도 뭐 먹을까? 제육볶음 먹을까? 맛있겠다. 아니 근데 오늘 너무 배부르니까 간단하게 떡볶이 먹을까? 생각 몇 개? 이것도 2개. 이것도 뭐? 갈등. 됐죠? 근데 보통 이런 대화와 행동입니다. 행동 같은 경우는 이거 있죠. 친구가 저기서 빨리 와 이런데 친구가 싫어 막 이러죠. 행동만 이거 대화가 없더라도 뭐가 됩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면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인물과 인물의 갈등을 통해서 주제가 드러나는데 어떤 소설은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 소설과 구보시의 일일, 이상의 날개, 오상원의 유해 같은 건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00% 인물과 인물의 갈등 사이에서만 뭐가 드러나는 건 아니다. 주제가 드러나는 건 아니다. 뭘 통해서? 묘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또는 인물의 의식에 따라서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경우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주로 대체적으로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서 주제가 드러난다. 이 속에서 무엇이 선과 악이 나눠지니까. 춘향전에서 선한 인물은 누구예요? 춘향이와 이몽룡이겠죠. 악한 인물은 변사또죠. 그러니까 변사또와 춘향이의 대화 속에서 인물의 갈등이 드러나죠. 춘향아 수청을 긁어라. 그러니까 춘향이가 뭐라 했어요? 오빠는 너무 못생겨서 싫어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라 싫어요.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 오빠 몽룡이는 잘생겼단 말이에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갈등이 심화가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누가 선한 인물이다? 춘향이. 누가 악한 인물이다? 변사또. 그래서 뭐가 된다? 남의 여자를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자기 남자를 위해서 열렬히 나의 정조를 지키는 게 이 소설의 주제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몽룡이가 못생기고 변사또가 잘생겼다. 변사또가 원빈이에요. 이몽룡은 누구 할까? 오달수야. 그럼 춘향이가 딱 목에 이렇게 딱 들고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이렇게 들고 춘향아 고개를 들어라. 나는 변사또다. 딱 보고 나서 어때? 너 나의 수청을 들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춘향이가 오빠 왜 이제 왔소이까? 내 오빠를 얼마나 기다렸네. 하지만 너에게는 몽룡이가 있지 아니하더냐? 그놈은 거지요옵니다. 사랑은 변하는 법. 사랑은 동사라. 이미 사랑은 사또에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갈등일까요? 해소일까요? 해소. 왜? 생각이 같잖아요. 수청을 들어라. 예스. 같은 생각이면 갈등의 해소입니다. 이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설마 그러겠어요? 자 갑시다. 그 다음에 나온 게 5번째 소설의 서술자와 시점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몇 인칭과 몇 인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1인칭과 3인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다시 볼까요? 자, 1인칭과 3인칭을 나누는 기준이 뭐죠? 누가? 말하는 누가? 서술자가 어디에 있으면 소설 안에 들어와 있으면 몇 인칭이다? 1인칭이다. 근데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으면 소설 밖에서 말하고 있으면 몇 인칭이다? 3인칭이 된다. 자, 1인칭은 다시 누가? 내가 나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1인칭 무엇이 있고요? 주인공 시점이 있고 주인공 옆에서 누군가 이야기해주는 관찰자 시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3인칭은 무슨 시점과?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 1인칭 무슨 소설? 주인공 시점입니다.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첫 번째 특징은 뭐가 될까요? 거기 보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라는 게 있는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뭐가 된다? 주인공 서술자 이꼴 누가 되고요? 내가 되고 내가 누가 된다? 주인공이 되는 소설입니다. 맞죠? 두 번째, 작품 속에 내가 주인공이자 서술자, 이거 다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뭘 준다? 자기의 뭐를 얘기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마음, 나의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낼 수도 있죠. 그러면 인물의 내면 심리, 유리하다. 자신의 비밀 이야기를 이야기해주니까 내면 심리에 적절하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그 말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믿어요. 그러니까 뭐를 준다? 신뢰감을 준다. 누구에게? 독자에게. 비밀 얘기 해줬잖아. 내 마음속의 이야기. 그래서 뭐가 된다? 객관성 유지가 어렵다. 이게 뭡니까? 주관적 진술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건 무엇이다? 주인공이 주관적 판단과 생각에 따라 무엇한다?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한다. 왜? 나는 오늘 그녀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두근거려서 꼭 그녀와 사귀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제가 그 여자를 보면서 한눈에 갔나봐 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지. 왜 안 한단 말이에요. 다 자기 얘기해 줄 거니까. 됐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나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일단 몇 인치? 1인치. 멍하니 섰다가 정순이가 매섭게 눈을 흡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낮아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죽이려느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네 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떠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러나 나는 가만히 보세요.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니 분하기도 하고 무한도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겨야 되는지 모른다. 자, 여기까지 보니까 심리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어떤 심리? 첫 번째, 화도 나. 또 뭐도 나? 화도 났고 또 뭐도 났어요? 무한하기도 하고 또 뭐? 큰일 났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런 행위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저 주인공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네 하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읽으면서 이런 생각하고 있구만 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제한된 겁니까? 상상력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무엇을 잘 드러냈죠? 내면을 잘 드러냈죠. 이런 것들. 두 번째, 1인칭 관찰자 시점. 자, 첫 번째 1인칭 관찰자는 서술자가 누구이면서? 나이면서 뭐가 된다? 부차적 인물입니다. 주인공 옆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부차적 인물이 되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누구 생각만
시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단점이 있다? 정확한 무엇을 알 수 없다?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뭘 해요? 나라는 인물은 다른 인물에 대해 심리를 상상은 하지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주인공이 이 친구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소설 안에 있으니까 부차적 인물이죠. 아, 얘는 지금 배가 고프다고 생각할 거야. 배고파요? 틀렸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은 좀 텁텁해요, 공기가? 딱 좋아요? 또 틀렸죠? 아이, 죽여버리겠다. 오늘 아침에 춥다고 생각했죠? 맞췄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의 심리를 이렇게 추론을 하지만 맞출 수도 있고 안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인물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심리 X가 있다고 심리를 모른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심리를 계속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됐죠? 또 무엇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서술자가 체험하지 않는 것은 서술할 수가 없다. 요거를 하지 않는 것은 서술할 수가 없다. 왜요? 내 주변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요, 선생님 저기 어떤 소설을 보다 보니까 자기가 체험하지 않았는데 막 얘기하던데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내가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에게 들은 이야기들. 간접 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 체험은 간접 체험까지도 포함하시면 됩니다. 간접 체험은 쓸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소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간접 체험 이야기. 뭐가 있을까? 치숙? 뭐 그렇다 칩시다. 뭐 치숙하게 뒤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반응을 못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쵸? 갑시다. 우리 그 소설 문제 많이 풀자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이론만 가지고 될 수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봅시다. 적용합시다.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채만식의 치숙 봅시다. 우리 동그라미 찍어요. 우리니까 누굴 포함한 거죠? 나를 포함한 거죠. 여러분, 치숙이니까 아저씨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저씨는 아니니까 일단 주인공과 다른 인물이 등장했죠. 우리 아저씨 말이지요. 아따 그 시기 한참 당년에 무엇이냐 그놈의 거 괄호칩시다.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가로칩시다. 이런 걸 표현 기법 뭐라 그럽니까? 언어 유희라 그러는 거죠. 언어 유희. 막걸리 사회주의. 일제강점기의 사회주의를 무엇에? 막걸리라는 동음을 가지고 말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언어 유희. 징역 살다가 나와서 폐병으로 시방 알아 누웠는데 우리 오촌 고모부 그 양반 뭐 말 마시오. 대체 사람이 어쩌면 글쎄 내원 신세간대 없지요. 자, 10년 적공 대학교까지 공부한 거 풀어먹지도 못했지요. 그 누가? 그 아저씨란 사람이 10년 동안 공부했는데 사회주의 아니라고 공부도 못하고 뭐 교도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폐병만 얻었대요. 좋은 청춘 어영부영 다 보냈지요. 신분에는 전과자라는 붉은 도장 찍혔지요. 몸에는 몹쓸병까지 들었지요. 이 신체를 해가지고랑은 굴속 같은 오두막집 단칸 새방 구석에서 사시장철 밤이나 낮이나 눈 딱 감고 들어 누웠군요. 재산이 어디 집 터인들 있을 턱이 있나요? 서발막대 내줘야 집 건물 하나 걸리는 것 없는 철빈인데 가난하다 이거요. 우리 아주머니가 그래도 아주머니가 어질고 얌전해서 그 알뜰한 남편 양반 받드느라 삭바느질이야 남의 집 품빨래야 화장품 장사야 그 칙발스러운 벌이를 해다가 겨우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하지요. 어디로 되나 그 양반은 죽은 게 두루 좋은 일인데 죽지도 아니에요. 우리 아주머니 불쌍해요. 진작 한 나이라도 젊어서 팔자 고치는 게 아니라 무슨 놈의 순한 후분을 바라고 있는가 고생을 하는지 누구 생각을 읽고 있습니까?
자기가 멋대로 인물의 심리를 다 파악하고 자기 생각을 펴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것만 보면 아저씨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하지만 이 아저씨가 긍정적 인물입니까? 부정적 인물입니까? 긍정적 인물입니다. 왜? 일제강점기 사회주의는 뭐한 인물입니까? 평등을 내세우고 인민 해방을 내세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 인물을 뭐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잘못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심리를 알지 못하니까, 아저씨라는 사람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풍자의 대상은 누굴까요? 아저씨, 아줌마, 나중에 누굴까요? 나가 되는 겁니다. 왜? 일제강점기에 사회주의 하면서 이 부정적 사회를 뭐 하려는, 바꿔보려는 아저씨를 욕하는 아주 멍청한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뭐도 있습니까? 이 나라는 인물의 꿈이 막 나타납니다. 뭐라고? 일본어를 열심히 배워서 일본 여자와 결혼하고 일본식 기술을 배우고 나서 열심히 일본식 집에 살겠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 풍자의 대상이에요, 완전하게. 독립의 의지라고는 개풀도 없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작가 관찰자 시점입니다. 자, 서술자가 누가 되는 거고요? 작가가 되면서 그냥 뭐가 됩니까? 관찰만 하는 겁니다. 관찰만 하는 것.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가장 무엇한다? 객관적 사실을 전달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독자의 무엇이? 상상력과 무엇이? 참여를 한다. 반면에 무엇 할 수 없다? 특정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김동인의 감자 봅시다. 그는 동그라미 칠까요? 그는을 보니까 일단 몇 인칭이 돼버리는 겁니까? 3인칭이 되는 거죠. 자, 그는 목을 놓아 쳐 울면서 낯을 휘둘렀다. 칠성문 밖 외딴밭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왕서방의 집에서는 일장 활극이 일어났다. 엄마야. 그러나 그 활극도 곧 잠잠하게 되었다. 복녀의 손에 들려있던 낫은 어느덧 왕서방의 손으로 넘어가고 복녀는 목으로 피를 쏟으며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있었다. 어휴. 복녀의 송장은 사흘이 지나도록 무덤으로 못 갔다. 왕서방은 몇 번의 복녀의 남편을 찾았다. 복녀의 남편도 때때로 왕서방을 찾아갔다. 둘의 사이는 무슨 교섭하는 일이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밤중 복녀의 시체는 왕서방의 집에서 남편의 집으로 옮겨졌다. 이튿날 복녀의 시체는 뇌출혈로 죽었다는 한방의 진단으로 공동묘지로 실려갔다. 어떤 슬픈 감정이라든가 정보가 없이 그냥 덤덤하게 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만 객관적 진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와, 왜 복녀와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한 거야 도대체? 옮겨갔는데 무슨 얘기? 돈 받았나? 아니면 뭐 잘못한 거 있나? 자꾸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상상을 하고 여기 참여해서 왜라는 걸 자꾸 이야기해야 되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독자의 상상과 참여를 유도하지만 특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됐죠? 그래서 밑에 보면 참고해 보시면 작가 관찰자 시점의 한계, 독자는 연극의 관객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통해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연극에서는 독백이나 방백을 활용하는 것처럼 보여주기만으로 사건을 진행하면, 즉 인물의 심리나 사건을 설명하지 않고는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다. 따라서 작품 전체보다는 작품의 일부에서만 이 시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도 이걸 배웠을 거예요. 1인칭 주인공, 관찰자, 3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를 배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 소설에서는 3인칭 관찰자로만 이루어진 소설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만 이루어진 작품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인칭 주인공으로만 있는 작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1인칭 관찰자로만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3인칭 관찰자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얘기만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면 절대 안 되죠. 그냥 객관적으로만 쭉 하니까 소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절대적인 시인의 입장에서 모든 사건을 다 정리해버리죠. 그럼 사건이 잘 안 돼요. 그래서 3인칭 관찰자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주요한 사건이라든가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밝히는 방법이 주로 관찰에 의한 객관적으로 밝혀주고 있는가 아니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밝혀주는가에 따라서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을 나누는 겁니다. 그냥. 됐죠? 그래서 보통은 시점을 물어볼 때 1인칭 주인공과 1인칭 관찰자는 정확하게 1인칭 주인공 관찰자라는 게 나오는데 3인칭은 헷갈리기 때문에 뭐라고 냅니까? 외부 서술자가 이렇게 퉁쳐버립니다. 외부 서술자는 몇 인칭? 3인칭 이런 식으로. 그러면 관찰자도 되고 뭐도 되는 겁니까? 전지적 작가도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극단적으로 관찰자가 나오는 박스를 묶어서 낼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마지막 전지적 작가 시점. 자, 서술자가 뭐가 되면서? 작가이면서 뭐의 역할을 한다? 신과 같은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여기에는 작가가 자기 생각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작가의 인생관이 표출이 됩니다.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누가 참여할 수 없어요? 상상과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됐죠? 자, 한번 봅시다. 작품을 보시면 어휴, 산다는 게 대체 뭐이간디? 불현듯 누군가 나지키 내뱉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말꼬리를 붙잡아 저마다 곰곰이 생각해보기 시작한다. 정말이지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중년산의 동그라미 치실까요? 중년산의 동그라미. 산다는 건 그저 벽돌담 같은 것이라고 여겨진다. 햇빛도 바람도 흘러들지 않는 폐쇄된 공간. 그곳엔 시간마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마치 이 작은 산골 간이역을 빠른 속도로 무심히 지나쳐가 버리는 특급 열차처럼 산에 다시 동그라미 치시고요. 산에는 그 열차를 세울 수도 탈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기다릴 도리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앞으로 남겨진 자기 몫의 삶이라고 사내는 생각한다. 자, 여기까지 잠깐 볼까요? 그럼 사내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힘든 삶이에요? 아니면 행복한 삶이에요? 힘든 삶. 미래는 어때요? 우울할까요? 행복할까요? 우울하겠죠. 탈 수도 안 탈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는 이런 삶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다 정보 제공해버렸잖아. 우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심화 내용 한번 보실까요? 작가 개입과 편집자적 논평. 별표 치시고요. 구분해 봅시다. 자, 이 세 개가 용어가 분명 다른 겁니다. 이거 한번 구분해 볼까요? 이거 어떻게 구분할까요?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자, 우리가 보통 할 때 3인칭 전지적 작가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인물의 심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보세요. 작가 개입과 편집자적 논평이죠. 이 논평은 얘만 독특할 정도로 뭐가 된다? 인물의 심리를 아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누구의 심리까지도 자신의 심리나 생각까지도 뭐 할 수 있는 거? 드러낼 수 있는 게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은 어디에 나타나죠? 고전 소설에 나타나는 겁니다. 춘향이가 과연 효부로다 이런 식으로. 인물의 심리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편집자적 논평이니까 작가의 무엇도 사고나 사상 또는 자신의 인생 철학 등도 나타낼 수 있는 게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되셨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럼 작가 개입과 편집자적 논평이 없는 작가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 있는 작가 개입, 그 다음에 뭐 이종수의 무정과 심청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수필의 이해입니다. 수필의 이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문제 풀 수 있으면 문제 좀 풀어보자고요. 됐죠?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